이미지 갖고 있었던 거야. 오늘 갖다 막 작업을 했나 보다. 화장실에 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열자마자 바로 이 멱살 잡고 끌어내려서 기부해서 이렇게 제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감시의 대상이 일단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스토커를 감시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를 감시하는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 보신 것처럼 오늘 뉴스탑10은 전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고 있는 이 신당역 살인 사건,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영무원이 스토킹을 해온 옛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가해자의 이중성 두 얼굴에 집중을 해볼 텐데요. 먼저 그 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이 가해자, 피의자 전모 씨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는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할 뿐입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범행 계획한 거세요? 범행 동기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피해자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할 거 없으세요? 피해자 협박하고 스토킹한 사실 인정하세요? 죄송하다. 왼팔엔 깁스를 하고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오늘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가해자 전모 씨인데요.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표현 승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계획성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가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기가 조금 더 형량을 잘 받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 사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문을 좀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건을 보고 있는 시민 여러분과 저도 마음속에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다를 수 있을까? 저렇게 정말 죄송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제 죄송하다는 한마디로는 그 유명을 달리한 그 직장 동료였던 영무원에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저 한마디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할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죄송할 뿐입니다. 글쎄요, 저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늘 저녁쯤에 아마 저 가해자 전모 씨, 피의자 전모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옛 직장 동료였고 3년 전부터 무려 300번 넘게 연락과 불법 촬영 영상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직위에서 해제가 됐는데 직위 해제가 됐고 1월에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가 됐다. 합의 종용 메시지에도 스토킹을 이어갔다. 여러 지금 보복살인, 계획살인 정황들이 있어요. 신상 공개가 검토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이런 사건은 정말 강력 범죄고요. 게다가 이제 보복 살인으로 지금 많이 경황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상 공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저는 물론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사건에서 정말 목숨을 억울하게 잃게 된 그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 신상 공개 아니라 지금 더한 것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 정서입니다. 당연히 신상 공개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떠나서 지금 일단 보복 사례로 밝혀져 있고 그리고 이 피해자에 대해서 너무나 그동안 3년 넘는 스토킹을 이어가다가 그리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었고 심지어 살해를 했던 그 살해를 당하는 그 날이 판결 선고 전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고 받기 전에 뭔가 이 재판 과정에서 쌓인 원한으로 계획적으로 보복살인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가법상의 보복살인 혐의 적용하는 것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느 분 말처럼 이제 스토킹범 인권 보호하다가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승 의원님. 네네. 사실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상 공개라는 게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특정 강력 범죄에 보면
형법상의 살인과 관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신상공개가 되지 아동학대 살인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안 된다라고 해서 신상공개 안 했던 거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건도 특가법에 보복살인죄로 갈 수 있는 사정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죄명을 살인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신상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흉악한 범죄고 더 나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법상에 있는 살인죄만이 그 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이 법도 하루속히 바꿔야 된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흉악한 범죄에 있어서 국민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신상공개가 되지 않으면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신상공개가 안 되더라도 모든 SNS에 다 신분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신상공개에 대해서 이렇게 틀어막을 필요는 있을까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정확히는 그제밤 신당역 주변에서 체포됐던 저 가해자 전모 씨의 모습 CCTV로 잠시 만나보고 있습니다. 계획범죄 정황 중에 새롭게 드러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그제밤 9시쯤 흉기를 휘두르 살해한 이곳은 바로 신당역 여자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사건 3시간 전에요, 승 의원님. 네네. 가해자가 범행 당일 오후 6시쯤에 본인이 인근에 있는 불광역 직원이라고 속이고 6호선 구산역에 가서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신당역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지 마는지 그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직위해제라고 시청자 여러분 들으시면 직위해제는 성재현이가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실장 역할을 맡고 있는데 실장이 직위를 해제하는 거지 우리 회사의 직원의 그 본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회사에서 쓰는 인트라넷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인트라넷에 제 아이디와 비번은 살아있는 게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사건을 보면 다른 사건도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비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성폭력 사건, 그것도 가장 엄중한 비동의 영상물을 가지고 그걸 협박했는 죄고 뒤에 붙어있는 죄는 스토킹 범죄인데 이런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만 하고 물론 내부 징계 절차가 밟아질 수는 있었지만 적어도 다른 역에 가서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했다는 점은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야 되는 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교사는 그게 어떻게 되는 절차는 따로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반면교사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하는 그 과정에서 과연 아이디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는 접속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특히 다른 관계역에서는 절대로 확인하는 걸 좀 막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건 3시간 전에 미리 조금 거리가 있는 신당역과 거리가 있는 구산역 가서 자기 불광역 직원이다라고 속이고 내부 전산망에서 지금 이 피해자의 근무 사실까지 확인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이게 바로 당시 참혹했던 순간 그제 밤 9시쯤에 신당역 여성 화장실 주변을 저희가 구조도로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산역에 가서 이 피해 여성이, 그러니까 여성 영무원이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오후 7시 50분쯤에 화장실 근처에 숨었어요. 이 가해자 전모 씨가. 그리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전 씨가 따라 들어가자 흉기를 휘둘렀고 그 이후에 여성 영무원이 구조 요청을 했고 그런데 시민들까지 합세해서 전모 씨를 제압했다. 그런데 안타깝게 2시간 뒤에 병원에서 숨졌다. 다음 화면도 이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이 계획범죄 정황들이 1시간 10분 전부터 화장실에 숨어서 기다렸다. 그 전부터 특히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서 이동했고 위생모, 샤워kit까지 착용한 다음에 교통고서 내부망을 활용했다. 어떤 범죄 심리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아까 제가 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패널이지만 공부는 했는가 하면 그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 나와 있는 CG를 보면 되게 죄송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내부망을 통해서 야간에 근무하는 걸 확인했는 거예요. 그 순간이 가장 취약한 순간이니까. 그리고 그 6시에 확인해서 아까 보셨다시피 7시 50분 정도까지 거기 가서 약 1시간 가까이를 기다립니다. 1시간 10분 가까이를 기다려서 그 피해자가 영무원이 오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화장실 안에서 신체의 굉장히 중요한 부위를 자상을 입혀서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 자상의 깊이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자마자 비상벨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 즉시 옮겼지만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면 저는
죄송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했고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는 말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저 구체적인 당시 범행 정황은 더 언급하지 예. 않는 게 낫겠습니다. 이 직위 해제됐는데도요, 장 변호사님.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경찰도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 야간 수찰 정황을 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는데 유족 측 얘기 이거네요. 인사과나 총무과에서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뭔가 좀 더 이 부분을 스토킹범이고 재판에 넘겨진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리했다라면 이런 정보가 야간 근무라는 사실이 안 드러났을 텐데 이걸 좀 울분을 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참 아쉬운 지점들, 그 경찰에서 놓쳤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본다면 그 서울교통공사 좀 내부에서 관리 감독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들이 참 많이 남는 지점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직위 해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인트라넷, 그러니까 내부망 접속은 가능했다는 겁니다. 재판이 확정되고 뭔가 징계 절차가 있지 않는 한까지는 내부망 접속이 가능해서 저 지금 피의자가 그 피해자의 동선을 내부망을 접속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유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피의자가 직위해제 당한 것이 뭐 불법 촬영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그 직장 동료에 대한 어떤 그런 협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직위해제라고 할지라도 그 규정을 좀 떠나서 내부망을 좀 차단했더라면 피해자의 동선을 알 수 없었을 때라는 아쉬움을 유족 측에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야간에 순찰할 때 2인 1조 규정이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뭐 여성 영무원이 혼자 저렇게 뭐 감독을 다니거나 순찰을 다니다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교통공사에서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 나올 수 있고요. 유족 측에서는 얼마든지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별도의 보호 장비도 없었고 순찰 2인 1조 규정도 없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뭔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유족 측은 일부 언론과의 얘기에서는 서란법한 지하철역 안에서 이렇게 정보부긴 직원이 근무 중인데 살해당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고 야간에 혼자 순찰 나가는 게 맞냐라고 물으니까 그럼 화장실을 같이 가냐라고 얘기했다. 글쎄요. 구조적으로 왜 이걸 막지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 측의 반응 격분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저희가 이 가해자의 계획범죄액이 새롭게 드러난 정황들을 좀 얘기해봤다면 이번에는 이 가해자의 두 얼굴 이중성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사건은요, 신고 그리고 고소, 수사, 재판 뭐 이런 각 단계마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었지 않았냐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승 의원님. 네네. 범행 당일 재판부에도 2달째 반성문을 제출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본인이 반성하는 척, 뒤로는 저런 계획범죄 저질렀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패널로 나왔을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과 주위에 있는 패널분들에게 제가 꼭 여쭤보는 건데 반성은 법원에 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반성은 피해자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가 그 반성을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했다면 그 반성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소리 없는 아우성인 거지 법원에 반성했다고 그게 양형참작 사유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구속사유가 면해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시각과 시선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성문은 정말로 진정하게 반성하는 사람은 봐줄 수 있지만 예.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반성, 어떻게 보면 대필적인 반성을 그것도 양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법원에게 제출하는 그런 행동들은 법원에서 선별적으로 갈라야 되겠죠. 그게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반성을 위한 반성을 통해서 형량을 깎겠다는 전략적인 접근이라면 절대로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봐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저희가 그 가해자 전모 씨의 두 얼굴 이중성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이런 계획범죄 저질렀다. 또 하나가 경찰 조사 때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본인 앞으로 이제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경찰이 영장 신청을 안 했다. 이 부분도 새롭게 알려졌어요. 근데 뭐 저도 범죄자 연구를 하다 보면 범죄자들이
형사사법기관 앞에서 정직한 얘기만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자기 방어적인 이야기를 염두에 전제를 하고 상황을 잘 평가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예. 상황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금 이 사건은 완전히 실패한 사건이다. 사법기관에서 그야말로 지금 피의자가 회계사 뭐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예. 피의자 얘기만 듣고 거의 피의자의 방어권만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피해자는 그야말로 잊혀진 존재로서 피해자의 안전은 전혀 무시한 채로 지금 사건이 진행된 거 아니냐. 예. 그리고는 지금 이 사건은 10월 달에 성폭력 처벌법으로 이제 제재됐을 때 사실은 한 번의 기회가 있었고 또 한 예. 번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피해자가 계속 도와달라고 신고를 했었는데 그럼 2월 달과 6월 달에 사실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이제 처분이 됐을 때 예. 왜 구속영장 청구를 안 했느냐? 그때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연락 안 하겠다고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상황이 문자만 보면 아는 거예요. 휴대폰만 보면 죽이겠다는 위협을 했다는 걸 뻔히 다 문자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왜 그것조차 조사를 안 하고 구두로 진술하는 거 경찰 면전에서 저렇게 거짓말하게 그냥 허용했느냐 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경찰이 이제 수사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왜 스토킹으로 계속 신고되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 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자의 특성보다는 사법제도 전체가 실패한 이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씀은 가해자가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거나 본인이 반성했다는 척하는 건 일반화가 돼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수사, 네. 뭐 재판 혹은 그 전부터 과정 자체가 뭔가 사법당국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다. 유가족들 그래서 일분을 토하고 있어요. 당시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가 됐는데 구속영장 신청 없이 수사를 했고 사법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제 어떤 수사의 과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스토킹 범죄가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건 이제 이미 우리나라에 너무 여러 사건이 있다 보니까 예.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수사당국에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지금 문자 기록도 보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증거로서 남기고 이런 종류의 이제 좀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건이 하나 있어요. 그 요건이 뭐냐면 친고죄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소 사건은 열심히 수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 고소를 취하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네.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허. 피해자의 의사에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끝나는 처벌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열심히 뭐 개입을 안 하고도 피해자 때문에 안 했다. 피해자가 한 달만 보호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보호 요청했던 것도 보호 조치했던 것도 종료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워치도 원치 않아서 착용하지 원치 않았다. 않아서 안 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피해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예. 친고죄를 폐지하면 됩니다. 성범죄도 옛날에 친고죄 있을 때는 수사도 안 하고 뭐 구속도 안 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친고죄가 폐지돼가지고 예. 결국은 지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를 하잖아요. 강력하게. 스토킹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친고죄 폐지하고 반의사 불벌죄 뭐 없애고 그리고는 강력하게 수사를 하도록 해야 위험한 사건이 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은 어쨌든 이게 스토킹 범죄는 이 범죄 특성상 보복 범죄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당시에 좀 경찰 혹은 뭐 법원 사법당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피해자의 큰아버지는 보호조치 해제를 경찰에 요청한 게 큰 실수였다고 했고 피해자 동생 얘기는 직원들이 그 사람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누가 신고했을까 얘기했다. 이런 또 2차 피해잖아요. 2차 가해. 근데 오늘 잠깐 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있었던 게요. 저 이현종 의원님. 네.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부랴부랴 이거 어떻게 좀 보완 대책 없냐. 한덕수 총리 지시니까 재발 방지 아이디어 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꽤 여론의 문매 맞았습니다. 아니 이런 사안이 지금 무슨 아이디어를 구하고 이런 사안인가요? 저는 참 이 교통공사가 지금 보면 일단 직위 해제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접속할 수 있도록 일단 열어놓지 않습니까? 내부 그리고, 전산망을. 그렇죠. 그리고 이게 스토킹 범죄이지 않습니까? 예. 자, 스토킹 범죄면 그 직원이 일반적인 내부 뭐 문제나 내부 비위가 아니라 스토킹 범죄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 직원과의 어떤 관계 설정이 분명히 내부에서도 감시가 됐어야 될 텐데 이것 자체가 일단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 나라에서 스토킹 범죄가 범죄화된 것은 작년입니다. 2021년에 겨우 스토킹 처벌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미 스토킹이라는 게 이게 그동안 보면 이게 뭐 남녀 간의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경범죄로 돼서 벌금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이 법제화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예. 근데 우리 정치권은 어떻게 했나요? 이걸 겨우 작년에서야 법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을 잘 발의도 하고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어떤 스토킹 범죄가 문제가 되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무심한지 저는 참 정말 정치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 보니 이렇게 지금 보복살인이 일어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됐고 또 더군다나 이번에 드러났지만 교수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법적인 미비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친고죄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도 오늘 이야기를 하고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그 친고죄이기 때문에 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또 처벌할 수가 없어요. 반의사불벌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전자발찌 사는 것도 보면 지금 이 피해자 가해자한테는 전혀 어떤 면에서 보면 감시의 눈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피해자한테만 그냥 차라고 그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와중에 신당역 재발 방지 의견 내라 서울교통공사 측의 대처 오늘 논란거리였습니다.